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1권 논 오행생극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생극은 곧 오행의 생극 재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행은 상생하고 또한 상극한다. 그 이치는 밝고 뚜렷하여 십간, 십이지지, 오운, 육기, 연월일시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세워져 되풀이하여 사용하게 된다. 세상이 유지하는 것은 무엇요? 세상이 조화에 의해서 윤회를 하고 선회를 하면서 유지되어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오행의 상생, 상극과 그리고 재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에 있는 것은 기가 되고 한서조서풍이다. 한서조서풍은 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지에 있는 것은 형을 이룬 것으로 금, 목, 수, 화, 토가 된다. 기는 양단을 흐르는 것이죠. 화에서 수로, 수에서 다시 화로 이렇게 흘러서 선회를 하여서 윤회를 하는 것이 기가 되는 것이고, 형은 무엇이냐? 형은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금이 있고 왼쪽에 목이 있고 밑에 수가 있고 다음 위에 화가 있고 중앙에는 토가 있어서 각각 오행들이 토에 기거하여서 물체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로서 물질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데 형에, 즉 물질의 기운이 서로 강화하여 만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물질에 수화의 기운이 들어옴으로써 이 물질이 감흥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봄에 나무가 새싹을 돋아서 다음에 무성하게 되고 다음에 결실을 하게 되고 결실을 한 후에 다시 그 기운은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수와 화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가 생성되는 뛰어난 뼈대가 된다. 근원의 쓰임은 묘하다. 한마디의 말로 이러자면 무궁한 것이다. 무궁하다. 영원히 변화가 지속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지속될까? 음과 양의 작용에 의해서 무궁하게 지속되는 거죠. 목은 동쪽의 왕으로 봄에 응하고 목은 촉으로 설명한다. 양기가 닫으면 움직여 땅에서 무릅쓰고 나타난다. 촉동한다는 말이죠. 닫아서 튀어나온다. 그리고 뻗어나간다. 그것이 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위로서는 동쪽이 되고 이 촉이라 하는 말은 바로 따뜻한 기운을 말한 것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씨앗에 닿으니까 이게 촉동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수가 동으로 흐르는 까닭에 목은 생한다. 수는 동궐한다 하죠.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의 황화강이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가 동으로 흐르는 까닭에 목을 생한다.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수라 하는 것은 목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의 기운에 의해서 물이라 하는 수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목의 나아가는 기운, 진행하는 기운이 데리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은 물이 정발하여서 그 정발이 목에 의해서, 즉 바람에 의해서 세상으로 퍼지고 확장되는 거죠. 목이란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죠. 그리고 바람이죠. 그래서 수는 동궐한다 한 것입니다. 수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밑에서 고여있는 것이 수가 생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정발하게 되면은 이 정발된 수증기를 바람이 걷어서 세상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수는 동쪽으로 흐른다 한 것입니다. 목은 상발하고 부하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의 질이 되는 것이다. 상발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이고 부하라 하는 말은 다시 뒤집혀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인데 이 말은 목의 기운이 뿌리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남쪽의 주체로 여름에 응한다. 화는 화로, 변화로 설명하게 되는 화염이다. 양은 위에 존재하고 음은 밑에 존재하니 불꽃은 즉 성한 것으로 만물을 변화시킨다. 쉽게 생각하면은
따뜻한 기운 때문에 만물이 변화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무성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만물에 생긴다는 말이겠죠. 목을 잘라서 화가 치하니 목에서 소생하게 된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금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퍼지게 되죠. 그래서 목에서 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 바른 체가 되고 체의 근본은 목이 된다. 솟아오르는 기운이 없으면 퍼져나갈 수 있는 기운도 역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솟아오르는 직선적인 계엄이 목이 되고 이 목은 결국 화의 체가 된다는 말이죠. 만물이 응하여 나타나고 다 되면 되돌아 들어간다. 그래서 자연의 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결국은 모든 만물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러한 자연의 현상이 어느 물질이나 다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금은 서쪽이 주체로 가을에 응한다. 금은 금으로 설명하며 음기가 시작하여 만물을 무엇을 하지 못하게 거두어 모은다.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 기운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죠. 금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금하여 거두어 들이니 그것이 바로 금이 된다. 그래서 과일 속은 아직 퍼지려고 하는 화의 기운이 남아서 퍼석퍼석한 거죠. 그리고 껍질 쪽으로 오면서 더 단단하게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을 음기가 제어를 하죠. 억제를 시키죠. 금지를 시키죠. 그러한 것이 금이다. 모래를 헤집고 금을 줍게 되니 토에서 소생한다. 토에서 생하고 토에서 헤어진다. 토라 하는 것은 바가 되죠. 밧줄. 그 밧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로서 금이 되고 억제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토에서 금이 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의 형이 된다. 결국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금에 속한다는 말이죠. 나무도 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내부는 퍼석퍼석하죠. 그리고 껍질 쪽으로 오면은 단단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목이지만 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형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수는 북쪽이 주체가 되고 겨울에 응한다. 수는 윤으로 설명하여 음기가 유연하게 되어 만물을 기르게 된다. 수는 서로부터 동으로 흐른다. 서쪽 다음에 북쪽이 되고 다음 동쪽이 되죠. 그래서 동으로 흐른다. 다음의 글을 보면 금에서 생하고 수는 흘러굽어 꺾이나 역으로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밑으로만 흘러 도달하게 된다. 이에 자연의 성이 된다. 토는 중앙의 주체가 되고 겸해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여름철에 응한다. 토는 토로 설명하며 만물을 함토하게 된다. 생하는 자는 나타나고 사하는 자는 다시 되돌아가 만물의 집이 된다. 만물의 집이 되는 것이 바로 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여름 끝에 있게 되어 화에서 소생된다. 토는 간혹 수에 이기나 토가 수를 이기게 되죠.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수가 이길 수도 있어 자연의 의가 된다. 토에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토가 진흙이 되고 급기야는 흙이 붕괴되고 물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게 되죠. 비록 토가 수를 극하지만 도리어 수가 토를 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자연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는 단편적인 한쪽만 보고 생을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에 확실하게 실려 있죠. 자연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토가 수를 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가 토를 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연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오행의 상극은 아들이 의미여 복수하는 의미가 있다. 엄마를 복수해준다. 아들이. 오행의 상극은 극하는 것은 복수를 해주는 것이 극하는 것이다. 또 보면 목이 토를 극하면 토의 아들 금은 토로부터 생을 받아서 무엇이 금이. 이 금이 목을
극하는 거죠. 생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극하는 목을 극하여서 어머니인 토를 보호한다는 말이죠. 목의 아들 화는 목생화를 하니까 아들로 본 거죠. 이 아들은 금을 극하여 목에 복수하고 목이 화를 생하니 화가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은 목을 극하는 금을 극하여서 목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금의 아들 수가 금생수하니 수가 자식이 되는 거죠. 이 자식이 금을 극하는 화를 수극화하여서 금의 복수를 하는 거죠. 다른 면으로 또한 금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게 수가 화를 극해서 금을 보호하는 거죠. 즉 다른 측면으로 복수가 되겠죠. 화의 아들 토가 수를 극하여 화의 복수를 하고 수의 아들 목이 토를 극하여 수의 복수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생극제화가 됩니다. 다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서로 상극하는 것이 그 끝인데 모두 자연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목이 치솟아 올라가면은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이죠. 금이 목을 극해서 목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상극은 끝이 되는 거죠. 목이 생하게 되는 것은 그 기본은 항상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생, 이것은 시작이고 상극은 끝이다. 그래서 황제소문에서 말하는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한다는 이것은 화가 목의 기운을 훔쳐가니 수는 노하여 화를 극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수생목 하면은 수는 힘이 빠지게 되죠. 그 기운이 목을 생한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이 수를 생하고 목을 극하게 되는 거죠. 목이 화를 생하면은 목에 기운이 빠져서 약하게 되죠. 그러면은 금이 목을 극해서 보호하게 되는 거죠. 즉 손자가 자식의 길을 훔쳐가니 어머니가 이에 힘으로 대항하여 귀상을 입게 되는 아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즉 수의 자식 목이 화를 생한다고 손자를 생한다고 기운이 빠지니 수가 즉 어미가 화를 극해서 화가 목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이 손자가 자식의 길을 훔쳐가니 어머니가 이에 힘으로 대항하여 귀상을 입게 되는 아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공격할 수 있어 토가 목을 득하면 현달하게 되고 실은 허를 이길 수 있어 수가 토를 얻으면 끊기게 되고 음은 양을 소멸시킬 수 있으니 화가 수를 얻으면 멸하게 되고 열은 강에 대적할 수 있으니 금이 화를 얻으면 이지러지고 견은 유를 제할 수 있으니 목이 금을 얻으면 벌목된다. 이러한 각 법칙에 따라서 그 사용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도일 따릅니다. 강하게 되면은 억제시켜 약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힘을 빼는 그 오행을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목이 화를 생하는데 화는 너무 강하고 목은 약하면은 수가 목을 생하는 것도 좋지만 수가 화를 억제시켜서 불을 약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목이 나무가 덜 소모되고 이러한 것이 자연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내용들은 동의보감 잡병편 1권에도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제내경 소문편에 수록된 전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생극제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을 사용할 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러한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삼명통에서 이야기하는 생극제화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나 하면은 삼명통의 해독 10권 125페이지 옥정 5결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생적 상생, 유생불육 생질이 생은 곧 상생인데 생하기도 하고 생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생은 상생으로서 생하지만 그렇지만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건 곧
상극인데 극하기도 하고 극하지 않기도 한다. 극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과 극이지 무작 빼기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는 곧 가령 수는 화를 극하는데 토가 화의 생을 받아서 수를 제하여 화를 보호하는 것이 재가 된다. 그리고 화는 곧 수는 화를 극하는데 목이 수를 흡수하여 화를 보호하여 살려준다. 수가 화를 극하는데 목이 수의 생을 받아서 화를 생하는 것, 이러한 것이 화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생극제화가 된다. 이렇게 삼명통해 해독식권 125페이지 옥정 5결에서 이야기하였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생극제화의 원리와 의미가 같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생극제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죠?